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2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까지 이제 8일 남았습니다. 11월 5일 날 최종 결정이 되죠. 자, 과연 누가 이재명의 맞상대로 나설 것인지. 지금 4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의 대결이죠. 윤석열과 홍준표와 윤석열의 대결인데, 자,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이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계속 여론조사 결과가 막 쏟아지고 있죠. 오늘도 쏟아지는데 책임당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당원만 딱 가지고 여론조사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50대 50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상당히 중요한데, 2차 예비경선, 1차, 2차 예비경선이 있었죠. 컷오프, 그 8강, 4강 이 컷오프 하는 그 예비경선에서 순위나 득표율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또 따로 입수한 그런 자료들에 의하면은 2차 예비경선 경우에 그때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70% 책임당원 투표가 30%가 반영이 됐죠. 그때 이 홍준표 후보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 근소한 그 우세를 보였습니다. 박빙의 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30대 70이었고 이제 50대 50이기 때문에 책임당원 비중이 더 높아졌죠. 자, 그렇다면은 그때 책임당원에서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50%로 더 비중이 높아진 책임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이긴다면은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홍준표를 앞서겠다. 자,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그렇지만도 않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떨 것인가? 그 2차 예비경선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현재도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뭐 여론조사 결과 많이 보시겠지만은 박빙의 우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책임당원에 대한 이 지지율 조사는 나온 게 없지만은 일단 윤석열 후보가 보면 최근에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를 많이 불리고 있죠.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많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보다. 자, 당협위원장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당협의 책임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책임당원들을 당협위원장이 일종의 뭐 관리를 한다고 할까, 어떻게 그 당협위원장의 의사에 따라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당협위원장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책임당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당원들을 당협위원장들을 많이 확보하는 윤석열이 여전히 우세할 것이다. 자,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그 홍준표 후보가 6대 4 정도로 이겨도 윤석열 후보가 책임당원에서 7대 3으로 이기면은 윤석열이 승리하겠죠. 50대 50이니까는 비중이. 물론 거꾸로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한 7대 3으로 승리를 하고 책임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6대 4로 승리를 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양쪽은 각각 이 장점이 있는 곳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오면 보시면은 사지선다, 여론조사에 강한 홍, 개사가 훅 폭풍 맞은 윤은 당심을 여전히 공략하고 있다. 사지선다는 이 여론조사 투표 그 질문 항목이죠. 4명의 후보를 각각 이재명과 맞붙이는 그 전제를 달고 이 4명 중에서 이재명에 맞서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냐? 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일종의 사지선다형이죠. 자, 그러면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그 4명을 다 해놓고 뭐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을 해놓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죠. 자, 거기에 홍준표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선택 이야기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과 대결해서 경쟁력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지금 국민의힘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는 그 문항으로 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문항이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홍준표 39%,
윤석열 29%, 10%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중도 또 여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호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 양자 대결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을 지금 반전시키기보다는 당심 잡기에 올인할 것 같아. 자,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그 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주당 지지층이 홍준표를 많이 지지를 합니다. 그 중도층도. 그래서 이것을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외연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상대 진영 윤석열 그 후보 진영에서는 이것을 역선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재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들만 쭉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재명이 들어가는 여야 다 합친 거기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일제히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본선에서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않을 사람들이 지금 그 홍준표를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에서도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지난 23일, 24일에 이 사지선다형으로 실시한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코리아 리서치와 MBC 조사인데 이재명 후보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9%가 홍준표, 28.8%가 윤석열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중도 확장성 때문에 홍준표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홍 의원의 경쟁력이 높다, 홍준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한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여론조사 대상 안에는 그 성향별로 다 있죠. 민주당 지지자만 딱 따로 떼서 분석을 해보니 홍준표가 경쟁력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42.3%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14.7%에 그치죠. 유승민 16.3, 원희룡 3.6. 그러니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을 다 합친 숫자보다 홍준표가 더 많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선택을 받는 비율이. 자,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는 중도층에서도 41.2, 무당층에서도 37.6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외연 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확장성이 지금 한국일보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질지는 늘 이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선택지 안에 국민의힘 후보 외에 이재명 후보가 포함될 경우에도 진보,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홍준표 의원을 선택할지 불투명해서다. 본선 경쟁력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진보 진영의 선호 현상은 어디까지나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낫답니다. 낫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이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전문가 여론조사 그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국민의힘 안에 4명 중에서 그래도 지금 홍준표가 제일 그런데 본인이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딱 거기 들어오면은 이재명보다는 홍준표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쪽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우려를 하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이것은 외연 확장이고 본선에 가서도 충분히 우려를 찍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많이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낙연을 지지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은 본선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더 높죠. 자,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양자 대결에서도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쪽은 여론을 지금 갑자기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심 잡기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후보 선출전까지 당심을 공략하기 위한 이벤트가 이어질 것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현역들을 영입하는 것이죠. 현역들을 많이 영입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이 책임당원 투표에서 확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 보시면은 사면에서 윤석열 캠프 현역 블랙홀, 현역들이 전부 다 글로 간다는 이야기죠. 하태경, 같이 경선을 했던 하태경 의원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현역 의원들이 속속 윤석열 캠프로 몰려들고 있죠.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자, 원희룡 돕던 의원을 포함해서 7명을 영입을 한 데 이어서 하태경이 합류했다. 하태경이 청년을 대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역 30명, 당협위원장 60% 이상이 윤석열에게 쏠려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2명뿐입니다. 그래서 줄 세우게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인데 변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저는 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 본 경선, 예비 경선에서 투표를 했던 책임 당원들, 제가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우세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책임 당원들에서 19만 명이 더 이번에 투표에 참가합니다. 대거 당원으로 경선 국면에서 신규 당원으로 가입한, 책임 당원으로 가입한 2차 경선에 비해서 그 당원 수가 19만 명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50몇만 명이 되는데, 자, 이 19만 명 늘어난 당원들이 그 전에 2차 예비경선까지 참여했던 당원들과 같은 당심일까? 그래서 다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까? 아니면은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물론 영남권에서도 있고 50대, 60대도 있지만 60대 이상도 있지만 수도권에서 많이 들어왔고 또 20, 30, 40 세대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 그 당심이 윤석열보다는 홍준표로 가지 않을까. 자,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온 당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당심 잡기에 총력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지금 본인들은 부인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경선까지 한 8일 남았고, 자, 내주 다음 주 초부터는 이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가 마지노선인데 뭐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지금 꾸준히 정가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렇게 되니 각 캠프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한석호 부인하지만 이번 주말경에 어떤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너무 지금 2강 체제로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영남일보 오늘 일면 톱 기사입니다. 또 다른 언론도 많이 보도를 했지만 영남일보가 가장 크게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 대 윤석열과 원희룡 경선 막판 단일화 솔솔. 자, 홍준표와 유승민 그리고 윤석열과 원희룡 케미를 맞추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돌았었죠. 나돌았었는데 양쪽이 그 상황이 되니 1위, 2위 윤석열, 홍준표는 그렇다 치고 윤석열 밑에 원희룡, 홍준표 밑에 유승민 그러면은 3, 4위가 굳어져 버리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보였었습니다. 그때 케미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투표가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아예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양쪽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이것이 홍준표, 유승민 쪽 일각에서 제기가 된다. 이 최고위원회 출마했던 조대원 전 당협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흠결 많은 윤석열은 정권교체가 힘들기 때문에 두 후보가 홍준표, 유승민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자신을 불쏘시개로 던지는 희생의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두 후보는 일축하고 있어도 이거 성부수다 이 전망이 나오고 있고 성사 때는 윤석열, 원희룡도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정가에서는 투표 전 이번 주 타결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초반에는 1강 2중 1약이었죠. 1강은 윤석열이었습니다. 2중이 홍준표, 유승민, 1약 원희룡. 근데 이것이 약간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거의 2강 윤석열, 홍준표, 2중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지지율 격차가 특히 1위와 2위 사이에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단일화가 경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은 겁니다. 자, 윤석열, 홍준표 캠프는 민심에서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서는 만큼 당심을 추가 확보한다면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당내에서 생활을 오래 한 유승민, 그리고 또 특히 홍유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대구 경북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홍준표에게 유승민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유승민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미 각 후보 캠프 차원에서 단일화와 관련된 논의가 오간 상태다. 그래서 후보 당사자가 직접 만나 단판을 짓는 것만 남았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주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윤석열, 원희룡 단일화도 연쇄 발행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은 이것이 막판의 최대 변수이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죠. 일단 확정이 됐는데 물론 아직 모릅니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후계자 인정 쌌을 찍었죠. 자, 그리고 유세를 시작했는데 자, 첫날 유세를 다니면서 제시한 공약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반시장적 이런 비판을 넘어서 일부에서는 사회주의적이다. 사회주의적인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본인이 서둘러서 말을 주워 담았지만 기존에 이런 인식이 깔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도 그렇고 뭐냐 하면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렵죠. 그래서 어제 재래시장을 갔는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생각하고 있다. 음식점을 허가하는 것을 음식점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거죠. 그 자유시장에 맡기지 않고. 그리고 망하는 것도, 그 음식점 하다가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 거의 뭐 사회주의적인 그런 발상이죠. 자, 첫 민생현보 자리에서 국가가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생각했다. 자영업, 특히 뭐 음식점이 포화 상태다 이런 취지겠지만 국가가 창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것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관악구 신흥시장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틀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나쁘다. 무식해서 말한 것, 이 대장동을 비해서 하는 말이죠. 뭐 설계 이야기도 그렇고. 자, 이것이 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큰 난리가 날 일이죠. 이 국가가 뭐 음식점 수를 뭐 제한을 한다면은 뭐 제한하는 방법도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받고 권리를 팔 수 있게 허가 총량제를 설명을 하면서 음식점에 권리금을 붙여서 그거 딱 정해놓고 전국에 뭐 10만 개, 20만 개 딱 정해놓고 그것을 새로 그 시장에 진입을 할 사람은 돈 주고 영업권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황당한 발상인데 이게 논란이 막 일어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권을 시켜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제도는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로 표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들, 중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장사 식당이 너무 많아서 당신들 어려우니 당신들은 기득권 가지고 영업하게 해줄 생각도 있다. 다른 사람은 진입 못하게. 표를 의식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30일까지 닷새 동안 하는데, 자, 문재인 조문 안 했습니다. 조문 안 하고 그 이유를 무슨 뭐 아세안 뭐 화상회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얼토당토 않는 그 핑계죠. 청와대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송용차로 가면 10분 거리입니다. 극성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행동인데 전직 대통령이 타계했을 때 그 장례식에 현직 대통령이 안 간 것은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조간딱풀에서 이 노태우 전 대통령 타계 기사를 놓고 신문사 논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막 보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고 있다. 그 말씀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차별성이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일면 토업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맹렬히 비판을 합니다. 노태우 국가장이 덧낸 상처. 자, 일면 토업으로 이걸 실었습니다. 국가장이 덧낸 상처 해서 시민사회 반발, 5.18 단체들 용납할 수 없어 노 정부의 숱한 탄압에 고통을 받았다. 심상정은 5월의 상처 망각, 내란죄의 국가장은 상식 박히다. 여당 일각에서도 가당차는 여우다. 시민사회가 반발을 한다고 합니다. 시민사회. 그런데 이 시민사회가 한쪽 시민사회죠. 한쪽 시민사회 단체의 반응만 가지고 국가장이 덧낸 상처를 덧냈다. 한쪽입니다.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쪽을 의식을 해서 조문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자, 반면에 중앙일보는 완전히 다른 기사입니다. 노태우 국가장이 덧낸 상처인데 한겨레는 중앙일보는 노태우 사제 유언 화해 통합의 빈소를 열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족들을 통해서 그 생존 유지를 이야기를 했죠. 국가에 대해 잘했던 일, 못했던 일 다 본인의 무한 책임이라 생각했다 하고 계셨다.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의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랐다. 이렇게 해서 그 유언이 화해 통합의 빈소를 열었다. 이것이 중앙일보 일면터브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빈소 찾은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입니다.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아들 노재헌 씨가 한 5차례 강주 가서 사죄를 했죠. 그때 만났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조문을 가겠다 약속을 했고 실제로 어제 서울대병원에 조문을 왔습니다. 5.18 유족 조문해서 화합, 용서의 계기가 되자 이 부동산이나 통일 같은 데서는 진보 정책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에 화해, 위로, 포용의 화두를 던져줬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현대사 굴곡 한 단계 넘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시민군 상황실장을 했던 박남선 씨인데 박남선 씨 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18 항쟁 41년이 됐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희생자들에게 사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아드님을 통해 수차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당사자가 이 화해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5.18을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 안에 문재인도 들어있습니다. 조간딱풀이었습니다.